신한은행을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시작을 만든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한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직후 해외 자본조차 외면하며 경제 재건은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은 이미 자본과 기술을 앞세워 산업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 흐름에 끼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투자도 신뢰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한 집단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선택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인물, 이희건. 그는 대체 어떤 선택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신한은행 통장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셋 중 하나는 신한은행 고객입니다. 자산 규모 600조 원.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그런데 그 신한은행이 일본 오사카의 낡은 암시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선 사람이 29살짜리 자전거 타이어 장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장수가 신한은행을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기록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 잃은 민족이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생존을 걸고 싸운, 그리고 끝내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땅에서 광복을 맞이한 우리 동포가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230만 명입니다. 강제로 끌려오고 먹고 살려고 건너온 이 230만 명이 그날 무엇을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고 고향 생각에 울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 동포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딱 1000엔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놔두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고국인 한국은요, 전쟁의 상처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작 돌아온 동포들을 받아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일본 안에서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이 230만 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암시장, 오사카 스루아시. 이 낡고 냄새나는 시장이 제1동포들의 마지막 생명선이었습니다.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만 20만 명. 좁은 골목 양쪽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좌판들, 생선 굽는 연기와 된장 끓는 냄새, 아이들 울음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엉킨 그 시장에서 상인의 절반은 우리 동포들이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온기 하나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한켠에 29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전거 타이어를 팔았습니다. 헌 타이어 하나, 패치 하나. 대단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하루였고 그의 생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20살에 일본 땅을 밟은 이 청년은 메이지 대학을 나왔지만 학벌 따위로 배를 채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건은 타이어를 어깨에 얹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시장 입구 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이 달랐습니다. 낮고 날카롭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제복의 행렬이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니 선두에 경찰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전원 체포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표정들이었죠.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먹고 살겠다는 게 죄입니까? 경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불법이다. 규정은 이미 정해졌다. 그 규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빛이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고 처음부터 결정된 사람의 눈빛.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제거였습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20만 명이 모이던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건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청년의 눈에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망설임 하나 없이.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무너뜨리기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짐을 싸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 싸움이 훗날 대한민국 금융 역사를 바꿀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시장이 폐쇄된 다음 날 저녁, 오사카 동쪽 골목 안쪽에 좁은 방 하나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다미 위에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구석에 앉은 중년 사내가 입을 뗐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한마디가 방 안을 뒤집었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일본 당국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그냥 죽으란 말이오? 죽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거요. 목소리들이 서로 위에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저는 구석에서 그 눈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포기한 눈들이었습니다. 지쳐있고 겁에 질려있고 내일을 상상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눈들. 그 눈들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물러설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합법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허가를 받겠습니다. 당국과 정식으로 교섭해서 이 시장을 합법으로 인가받겠습니다.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건 씨, 지금 제정신이요? 일본 당국이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소. 우리가 누구요? 조선인이요? 조선인!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포기한 눈들, 비웃는 눈들, 그리고 아주 작게 뭔가를 기다리는 눈들. 저는 그 마지막 눈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오사카 구청 행정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어겼습니다. 끝입니다.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밟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그럼 허가를 받으면 됩니까? 공무원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쳤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귀찮다는 건지 어이없다는 건지.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일 조선인에게 시장 허가를 내뒀다는 선례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선례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공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창구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법 규정을 들이밀면 다른 규정으로 막았습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 하면 상급자가 나와서 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기를 돌리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법이 아니다. 법을 고쳐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법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시장 안에서도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이건 씨,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지? 저보다 2배는 나이 든 선배 상인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경멸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따라 나온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 있습니다. 그 선배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를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것을 짊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택해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30만 명이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위해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거절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됐습니다. 합법 시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두 글자를 향해 29살 타이어 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완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오사카 구청 행정창구를 15번 찾아갔습니다. 15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서류를 새로 갖춰도 조건을 수정해도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가도 벽이었습니다. 두꺼운 벽. 어느 날 밤 저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서류 더미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절 이유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 뒤에 숨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내보내고 싶은 의지. 그러나 저는 포기할 이유보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방 밖에 기다리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또 오셨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는 눈이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불허입니다. 조건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어떻게요? 시장구역을 재획정하고 위생기준을 전면 준수하겠습니다. 상인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일본 상인도 함께 입점시키겠습니다. 국제상점가로 만들겠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다고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문이 열리고 공무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인가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합법입니다. 시장 운영 허가가 났습니다. 그날 단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소식은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누군가 허가증을 직접 손에 쥐고서야 그때서야 터졌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나이든 상인이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 안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947년 3월 스루아시 국제상점가가 공식 탄생했습니다. 불법 암시장이 합법 시장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재개 첫날 오랫동안 닫혀있던 골목에 다시 좌판이 펼쳐졌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풍경이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골목 끝에 서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싸움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이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시장 하나를 지켜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지도 모른다. 타이어 장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것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생존의 공간이었지만 생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1955년 저는 39살이었습니다. 스루아시 상점가 동맹 회장으로 8년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동포들이 장사를 잘해도 돈을 모아도 그 돈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 은행은 제1동포를 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출은 꿈도 꾸기 어려웠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금융의 벽 앞에서는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 자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사카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제1동포가 세운 민간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 직원 몇 명. 창문 너머로 오사카, 거리가 보이는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은행,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동포 사회 안에서도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물며 일본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 사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조선인이 하는 금융기관이요? 제1한국인이 설립한 신용조합입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위험한 사업입니다. 당신들한테 누가 돈을 맡기겠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기회도 아닙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도적 제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용조합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국은 번번이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다 말고 눈을 들었습니다. 신용이 부족합니다. 승인 불가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첫 고객은 동포 상인이었습니다. 스루아시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다 맡겨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네, 제가 책임집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이희건 씨가 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관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행을 만든다는 건 돈을 다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신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그게 곧 신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용이 되면 됩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왔습니다. 예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 부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언가를 물어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서비스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직원들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들을 다른 어느 고객보다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예금고 수치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신용조합 업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오사카 은행이 지역 내 우량 신용조합으로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신용조합을 실적으로 앞서는 날도 왔습니다. 그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신문에서 봤을 때 한동안 신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82달러? 전쟁의 상처를 잔뜩 입은 채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 제가 20살에 떠나온 그 나라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60달러. 선진국을 향해 한창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숫자를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82달러와 760달러.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은 이 흐름을 저 땅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조국을 향해 흐를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이 흐름이 일본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타이어 장수가 시장을 지켰고 시장을 지킨 사람이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이 더 큰 것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20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설렜습니다. 고국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담아두었던 그 이름, 대한민국. 그러나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설렘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판자를 대충 대어 만든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흙길을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넉마를 걸친 노인들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골목과는 달랐습니다. 오사카는 가난해도 살아 움직이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는 그 활기가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국을 처음으로 숫자로 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그 숫자가 만들어낸 현실을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82달러? 그 숫자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은 760달러였습니다. 제가 매일 걸어다니던 오사카 거리,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그 도시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거리가 같은 시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 시작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것인지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응은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금고는 늘어났고 실적은 업계 최상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그날 밤 비로소 알았습니다. 황금 시장에서 돈을 모으는 동안 조국은 이 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국 후 제1동포 경제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10여 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거리의 풍경, 아이들의 맨발, 판자촌의 모습.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터졌습니다. 왜 그 가난한 나라에 투자합니까?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내 나라니까요. 감정으로 사업합니까? 수익이 안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일본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친 선택이라고. 황금 시장을 버리고 전쟁 폐허에 돈을 넣는다고. 이익원이 드디어 제정신을 잃었다고. 어느 날 일본인 사업 파트너가 정색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했습니다. 국가 신용도는 바닥이었고 인프라는 없었으며 정치는 불안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잃은 게 더 많습니다. 파트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비하면 돈을 잃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진 수모와 차별을 견디며 쌓아온 이 자본이, 이 기술이, 이 노하우가
황금 시장을 등지고 폐허 위에 서 있는 조국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1963년 제1동포 기업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시장을 버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두고 세상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타국 땅에서 버티며 딱 하나를 기다려온 사람들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타이어 장수가 시장을 지켰고 시장을 지킨 사람이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조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빈손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두 손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제1동포 기업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기술도 돈도. 서울 외곽 구로 지역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 위에 측량 말뚝 몇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가 들어설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벌판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그 벌판으로 안내하던 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얼굴이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공단 실패하면 전부 끝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벌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먼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7년 구로공단이 준공됐습니다. 입주 기업을 보면 제1동포 투자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기업 9개, 미국 기업 1개.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공단의 심장은 제1동포의 자본과 기술이었습니다. 공단 첫 가동일,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낮게 웅웅거리다가 점점 커지면서 공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가 벌판을 채웠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기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내일을 위해 이 공단으로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돌아간다. 정말 돌아가고 있다. 전자, 화학, 섬유, 금속. 당대 첨단 산업이 한꺼번에 이 작은 공단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작은 공단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첫 해 500만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맞았습니다. 500만 달러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젊은 담당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걸로 수출이 가능하다고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971년 수출액 2,500만 달러. 불과 몇 년 만에 5배가 됐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이 공단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기적의 한 축이 이 구로공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투자를 결정했던 동포 기업인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수출 실적표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로공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번째 삽을 누가 떴는지, 그 자본이 어디서 왔는지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1동포들이 황금 시장을 버리고 폐허 위에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이 조용히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 가능성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구로공단은 훗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한 순간 그 자리에 제1동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기억의 저편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든 시작,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흐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 제1동포가 한국에 투자한 기업체 수가 400개에 달했습니다.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구미공단, 마산수출자유구역, 안산반월공단까지 제1동포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 산업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늘어나는데 기업들이 자꾸 벽에 부딪혔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 투자가 필요할 때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시중은행들은 제1동포 기업을 낯설어 했습니다. 제도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들여다보다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돈이 흐를 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동포 기업인 한 명이 탁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왜 돈이 안 도는 겁니까? 우리가 넣은 돈이 묶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창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도 못 만든 걸 당신들이 한다고?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합니다. 1974년 제1한국인본국 투자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출자금 30억 원으로 제1투자금융을 세웠습니다. 창립자 125명, 전원 제1동포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창립 1년 만에 업계 리딩 컴퍼니로 올라섰습니다. 1979년부터 80년 제2차 오일 쇼크로 한국 경제가 급격한 불황에 빠져들던 그 시기에도 제1투자금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수신고와 여신고가 각각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구증권거래소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올려다봤습니다. 타이어 장수가 명동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업계 관계자가 실적 보고서를 들고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고객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회사 최초로 고객 서비스 센터를 도입했습니다. 고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재무 상담, 세무 상담, 금융 상담. 돈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신뢰가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 시중은행 민영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은행으로 키울 수 있다. 진짜 은행으로. 1981년 7월 교민은행 설립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1동포들에게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1982년 340여 명의 제1동포로부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순수 민간 자본으로만 만드는 은행이었습니다. 국가 돈 한 푼 없이 제1동포의 손으로만. 신한은행이었습니다. 1982년 7월 7일 신한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본점 1개짜리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달랐습니다. 개점 첫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생겼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17,520명이 다녀갔습니다. 5,017개의 계좌가 열렸습니다. 357억 4,800만 원이 예금됐습니다. 전역 무렵 직원 한 명이 집게표를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첫날에 이 정도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한번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살 자전거 타이어를 어깨에 얹고 오사카 골목을 걷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하나를 지키겠다고 일본 당국 앞에 서던 29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의 순수민간 자본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신한은행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차별을 견디며 쌓아온 삶이 마침내 조국의 심장에 뿌리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1982년 개점 이후 신한은행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창립 10년 만에 국책은행 중에는 국민,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이 으뜸이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제1동포들은 해냈습니다. 시장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공단을 세우고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1988년 올림픽, 그 세 단어가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며칠 후 동포 사회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모여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제1한국인 후원회가 결성됐고 저는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동포 상인들이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적게는 몇천 엔, 많게는 몇만 엔. 장사하다 남긴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사카 골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1본대한 부인의 아주머니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하루에 딱 10엔씩 저금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일일 10엔 저금 운동.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10엔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은 매일 그 돈을 모았습니다. 노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손녀딸 용돈에서 10엔을 빼달라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조국을 위해서. 어느 날 함께 후원회를 이끌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다들 이미 충분히 했잖습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부인의 대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국이니까요.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도 없었습니다.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땅에서 조국의 올림픽을 위해 10엔씩, 100엔씩, 1000엔씩 모았습니다. 참여한 동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7년 모금의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100억 엔이었습니다. 원화로 525억 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간이 캠페인으로 모은 후원금으로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최종 집계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건 정부도 못하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그 돈은 올림픽 경기시설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올림픽 파크텔이 세워졌습니다. 장충체육관이 새로 단장됐습니다. 하남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아주머니들이 10엔씩 모은 그 돈으로는 전국 14곳 명승지에 화장실이 전면 개도됐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400개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도 기증됐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기장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챙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그 마음이 거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건 투자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빚입니다. 마음의 빚. 관계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장수로 시작해서 시장을 지키고 은행을 세우고 공단을 만들고 그 모든 여정이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동포 10만 명이 10엔씩 모아서 조국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헌신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올림픽 불꽃이 피어오르던 그 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해탄 너머 어딘가에서 일본 땅의 동포들도 지금 이 빛을 보고 있겠구나. 그들의 10엔이 지금 저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구나.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에 늘어선 사람들, 빈 지갑을 든 노인들, 눈물을 흘리는 중년 여성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익숙하면 안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1945년 오사카 골목에서 봤던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빛. 그러나 그 뉴스를 보기 전 저는 오사카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오사카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왔소, 왔소. 일본 땅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말이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의복을 입은 행렬이 오사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일 양국 역사학자들이 철저하게 고증한 옷감과 장식이었습니다. 고대 악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그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천왕사 왔소 축제였습니다. 오사카 흥흥과 간사이 지방 제1한국인들이 만든 역사 한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1400년 전 한민족 선조들이 일본 땅에 처음 당도하여 사천왕사까지 행차하던 그 장면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축제 이름은 우리말 잘 왔소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행렬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 앞에서 우리 역사를 당당하게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단을 세우고 은행을 만들고 올림픽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기술로도 살 수 없는 것. 자긍심이었습니다. 그 축제는 오늘날 오사카의 대표 지역 축제가 됐습니다. 한때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라는 공감대가 양국을 묶었습니다. 일본인들도 함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제1동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반문했습니다. 또 도움을 준다고요? 네. 이번에도 그들입니다. 왜 항상 그들입니까? 우리가 왜 또 나서야 합니까?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이니까요.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5억 달러였습니다. 외환 부족으로 무너져 내리던 대한민국에 15억 달러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내려지던 밤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제1동포 청년학도 642명이 자원입대해 조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될 때 황금시장을 버리고 폐허 위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10만 명이 10엔씩 모아 100억 엔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 일본 땅에서 우리 역사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1997년 또다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라가 기뻐할 때도 나라가 무너질 때도 항상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묻다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충분히는 아닐 겁니다. 기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로공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신한은행의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올림픽 경기장을 누가 지었는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조국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차별을 견디며 살아온 수십만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돈도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은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조국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구로공단의 기계 소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심장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거리에서는 올해도 왓소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들이 만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